오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왠지 좀 억울하다. 이렇게 가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무슨 300%, 1000% 때리시죠 그냥 아예. 이왕 세게 하시려면 시장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패턴. 우리도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뭔가의 액션이 나오게 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사세요. 아 진짜요? 네, 좀 사주세요 좀. 예. 전력기기 쪽의 PPI는 쫙 또 턴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여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PPI나 소비 심리 보면 여기는 금리 인하 그러면 안 하나 할 수 있는데 또 소매 지표를 알지 아니면 고용 상황을 보면 예상대로 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코너에 몰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PPI가 한 달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안 내려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거는 어차피 정치적인 결정이고 그 정치적인 결정은 결국 연준에 있는 위원들이 하게 될 텐데 제가 항상 주목하는 게 미셸 바우만 같은 사람은 작년까지 엄청나게 매파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 3월 달에 부의장으로 지명이 되는 순간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꿉니다. 사실 그 사이에 어떤 데이터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닐 카시카리 같은 사람도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파의 대표 주자였는데 맞아요. 지난주에 갑자기 금리를 뭐 2번, 3번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분위기 바뀌었죠. 그리고 쿠글러 의사가 그만둔 자리에 마이란 이사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네. 뭐 트럼프랑 너무너무 가까운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준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그렇게 바꿔가면은 파월이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연준 의장이 힘이 있는 이유는 연준이 이제 결국은 지방은행, 지역은행 네. 행장들하고 위원들이 합인 거잖아요. 10몇 명이. 근데 연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파월의 의견에 따르면서 연준 의장의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OMC가 될 때 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지네끼리 의견을 모아놓으면 은행장들이 오더라도 여기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2008년에 버냉키가 QE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던 일입니다. 버냉키가 미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꼬셔놓으니까 QE를 반대했던 어느 뭐 은행에 있던 사람들 와서 캔자스시티 은행장이 대표적으로 그 책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됐네?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는 연준 위원들한테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데이터가 가지 않으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네. 이제 21일부터 23일 사이에 잭슨홀 그렇죠. 이제 심포지엄이 있는데 예. 거기 이제 하나의 리스크는 파월이 거기서 금리를 한번 안 내린다라고 개기고 9월에 내려주느냐.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말을 조금 돌려가면서 내가 보니까 경제도 너무 나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냐의 싸움만 남은 거예요. 시장에서는 약간 두고 봐야겠다만 말해도 이건 악재로 받아들일 기세긴 하던데. 지금은 장이 이제 이렇게 올라서 그렇게 되긴 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파월이 아니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22년 잭슨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2년 잭슨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금리 올릴 만큼 올렸고 예. 이제는 정말 금리 안 내릴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라 기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8월 잭슨홀 전까지 주식이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그랬다가 파월이 딱 나와가지고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아주 짧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 절대로 기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세게 하면서 9월, 10월 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이번에 얘기할 수준이 과연 그때 수준인 거냐. 그러니까 정색을 딱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절대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라고 말할 건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금리 인하가 아직 멀었다고 말을 해도 사람의 이제 얼굴에는 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굴 만나더라도 어떤 톤을 말하는지 되게 중요하다. 근데 파월이라는 사람의 역사를 보거나 그 사람의 공부 되게 잘했고 법률가 출신이고 뭐 그냥 딱 봐도 그냥 그렇잖아요. 네. 트럼프랑은 좀 달라요. 기가 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주변에 있는 그런 위원들이 말을 계속 바꾸고 의견을 바꾸는데 되게 강력하게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 9월에 예. 결정해야 되니까 뭔가 나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풍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 사실 지금의 패드워치 확률로만 봐도 9월에 안 한다는 건 상상하기 쉽진 않은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빅컷은 사실상 날아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빅컷은 하고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네. 나오고 있고 다만 제가 앞에 질문은 빌드업처럼 한 거고 진짜 네. 궁금했던 이건데 9월에 하겠죠. 할 텐데 PPI만 보더라도 이제 물가의 관세가 직접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면 올해 2번, 3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되게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를 정말 안 내리면 뭔가 되게 큰 힘이 날 것 같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정말 그러면 트럼프가 정말 파월을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는 내릴 가능성이 높고 8월에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9월 다음에 예를 들어 3번 내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9월 다음은 12월이 될 텐데 근데 12월엔 잘 조정 안 하거든요. 그럼 연속적으로 9월, 11월에 낮춰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9월, 10월 물가 발표가 진짜 좀 잡혀야 되겠죠. 예.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진행할 때도 이 얘기를 여쭤봤었는데 이제 통계 BLS 국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물가라는 게 이번에도 예를 들어 뭐 PPI가 0.9가 나왔다. 근데 그게 0.84였는지 8호였는지 나중 돼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2.9인지 3인지도 소수점 뒷자리가 결국 결정을 하는 거고 예. CPI 웨이트도 결국 그런 식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결국 9월, 10월까지 물가가 높게 나오도록 냅두어 둘 거냐의 싸움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금리를 뭐 예를 들어 물가가 뭐 4, 5 이렇게 가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예. 지금처럼 뭐 2.9, 뭐 3, 뭐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면은 저는 결국은 9월, 11월 연속으로 내려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기왕에 한번 내린 건데 그 다음에 안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 지표 가지고 제가 이렇게 3개까지 질문을 드릴 계획은 없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PPI도 이번에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제조업 쪽으로 실제 물가에 대한 상승이 있고 나서 서비스업까지 이제 그 압박을 인플레 압력을 받게 되면 이거는 진짜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번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서비스업도 이제 꿈틀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현상적인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다시 물가가 인플레 압력을 본격적으로 더 받게 되는 건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그 코로나 때 물가가 8에서 9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그때는 일단 유가도 되게 비쌌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망 충격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다 몰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렌트도 오르고 이것저것 많이 올랐었던 맞아요. 건데 네. 이번에는 결국은 미국의 물가 지표의 한 3분의 2 이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 지표고 서비스업 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고용이 아주 좋거나 네. 경제가 아주 좋아야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누군가 서비스를 쓰는데 수요가 그만큼 없으면 그거보다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네. 또는 뭐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물가가 여기서 뭐 3이 되든 3.5가 되든 3.2가 되든 이런 건 가능한데 서비스업이 정말로 많이 올라가지고 뭐 저번선 6, 7 가고 이런 식의 그림은 저는 되게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특히 CPI에서는 이제 렌트 비중이 거의 40%거든요. 예. PC는 좀 낮은데 CPI는 그 환산 렌트 때문에 렌트가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렌트에다가 또 높은 게 이제 헬스케어가 그쵸. 있고 네. 또 높은 게 이제 유가는 별로 되지 않지만 운송비나 뭐 항공료나 이런 게 또 유가랑 다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렌트하고 헬스케어하고 유가 요 세 개가 많이 튀지 않으면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렌트는 지금 지난달에도 안정이 됐고요. 0.2인가 3으로 안정이 됐고 유가는 일단은 물론 저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휴전하면 유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워낙 지금 중국이랑 그 인도에 싸게 파는 물량이 다시 정가로 팔릴 거라서 유가 오를 거라고 보지만 생각보다 쉽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휴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비극적이었던 6.25 때도 휴전 협상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정전이든 휴전이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유가도 많이 튈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는 사실은 원래 구조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항목인데 네.
어쨌든 트럼프가 반강제적으로 좀 약간 겁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물론 전 잡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를 낮추는 요 기간 동안에 요 물가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가 급등할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외생 변수 하나 더, 이게 사실 제일 강력할 것 같은데 네. 관세입니다. 자기가 자기 발목 잡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100%가 관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잘 감이 안 오기 시작하는데 네. 최대 300% 관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확실성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반도체 하락,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이 300%라는 숫자 네.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퍼센트는 뭐 얼마가 될지 뭐 누가 알겠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요 전에 얘기했던 걸 보면은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하는 데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숫자는 너무 무시무시하긴 한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라고 좀 별로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고 오늘 이제 주식을 보면 우리나라 장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예.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비중이 더 큽니다. 예. 택이. 근데 대만이 오늘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어요.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가 쉴 때 대만이 빠졌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것들도 보면 우리나라가 쉬었던 광복절에 주가가 안 빠졌어요. 네. 오히려 오르고 오늘 또 오른 건데 우리만 오늘 빠졌다는 얘기는 이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몇 개 데이터를 좀 갖고 왔는데 요런 거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 나스닥 일단 나스닥 EPS 추정치 25년하고 26, 27년인데 올해 내내 추정치가 빠지다가 2분기부터 이제 실적 추정치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물론 주가 반응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 캐펙스 많이 올랐고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메타,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EPS도 요렇게 해서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캐펙스 많이 하더라도 반도체 추정치 많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랑 이게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추정치가 많이 마이크론하고 이렇게 되는군요. 엔비디아 추정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브로드컴도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필반 반도체가 별로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마이크론까지도 올라갔는데 여기 ASML을 한번 봐주시면 2025년 추정치는 올라가는데 26년하고 27년이 빠져요. 네. 그리고 Applied Materials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주가가 많이 빠지고 가이던스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때문에 HBM 투자가 되거나 GPU 투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는데 과연 정말 반도체 수요가 좋아가지고 장비 업체까지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HBM도 HBM이지만 옛날 D램이나 낸드가 좋아지고 거기에 소부장이 좋아지는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가 조금 흐트러졌다라고 보면 네. 대만은 TSMC는 결국은 또 엔비디아 걸 다 하니까 네. 주가가 나쁘지 않았던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지 미국에서 관세를 300%를 때린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대만 지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5,900억 정도를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1,700억이고요. 예. SK하이닉스가 1,000억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대충 절반이에요. 네. 근데 우리 요즘 제일 많이 한 게 뭐였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하고 네.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SK하이닉스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는 날은 전자가 덜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전자가 버티다가 전자 막판이 밀리고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를 좀 매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 말씀하신 반도체 관세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조금 아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3,250대에서 자꾸 수급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위치적으로도 그랬고
시기적으로도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약간 비중을 늘렸던 곳이 어딜까 하다 보면 삼성전자 다시 좀 파는 거고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선행이 관세 300%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앞에서 여러 악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네. 팔 때쯤이 되다 보니 반도체가 빠진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1등이고 뭐 우리나라가 뭐 20년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수를 볼 때는 예. 아주 작은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비교할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끼리 비교하면 우리나라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그냥 반도체에서 뭐랄까 발현됐다 우리나라가 워낙 큰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근데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우리 김 대표님이 더 얘기를 훨씬 잘해 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investing.com에서 이 지수를 쫙 보니까 예. 우리나라가 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예요. 네. 오늘 하루만 놓고 네. 보니까 러시아 빼고 우리나라가 그 꼴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명히 외국인들이 돈을 한국에서 빼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려면 많이 제일 시총 큰 거 빼야지. 그래서 오늘 보면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 맞아요. 전자도 많이 빠졌고 엔솔도 많이 빠졌고 상위 예. 종목이 다 빠졌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맞다. 이걸 자꾸 펀더멘탈한 이유를 자꾸 찾으면 아까 같은 뭐 맞아요. 더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오늘의 세계 증시에서 우리가 좀 열위를 보였던 게 사실 8월 들어서 대동소이합니다. 그 결과 순위 자체가 좀 고점에서 계속 좀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순간 우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에 인사를 하면 안 되죠. 그냥 자진 납부 한번 하시고 이 바깥에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비를 좀 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됐네. 그래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비가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네네. 원래 사과문에 네. 뭔가를 자꾸 붙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반감만 듭니다. 네. 아무튼 반갑고요. 저희가 앞에서 네. PPI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얘기도 어느 정도 했고요. 위원님이 정리하셨으면 끝이죠. 별로 끝.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 총평을 좀 해주시죠. 총평을 할 게 없는 게 총평입니다. 왜요? 네. 짜증이 나는 네. 장이다 보니까요. 네네. 예. 그냥 이제 글로벌 증시 조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아시아 증시는 강해요. 그러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달러 트레이드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훅훅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보니까 이제 3370, 3730인가요? 상해종합지수 거기까지 훅 들어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글로벌 증시 다 같이 그냥 묵직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 왜 우리만 속이 터지는 거죠? 이런 쪽에서 오늘 시장을 보다 보니까 왠지 좀 억울하다. 근데 그러면 이유를 자꾸 찾다 보면은 이렇게 가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요? 뭘 어딥니까? 그냥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얘기해 주세요. 억울한 심정 네. 이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채널을 네. 통해서 예. 딱 얘기를 해주셔야 네. 원래는 8월 15일 전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또 행사도 있으시고 맞아요. 또 이제 네. 또 25일 날 또 이번 주 초 예상했었으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네.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다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속상하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그 격차가 좀 벌어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도 다시 정부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좀 달려주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위안을 하면서 시장을 본 하루였습니다. 네. 그냥 속으로는 부글부글 대면서도 그냥 그래 좀 도와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네. 혹시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까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무슨 300%, 1000% 때리시죠 그냥 아예. 이왕 세게 하시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애국 최애국 대우부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래도 또 투자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 25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갔었을 때 네. 약간 플러스 알파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업들도 다
같이 가서 네. 뭔가 추가 투자 얘기가 살짝만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 혹시나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스토리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본보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규모 투자만 발표를 하면 네. 아 얘네 봐 빨리 협상을 하니까 우리가 팍팍 깎아줄게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럼 그거는 고무줄이고 스프링입니다. 저희는 고무줄, 그들은 스프링.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다가 얼매이는 거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지난주부터 그냥 그래요. 시장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패턴. 예. 한국 좀 줄이고 계속 나온 얘기가 외사 리포트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일본 사야 된다, 뭐 대만 사야 된다, 뭐 호주, 중국 다 나와요. 근데 한국만 제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뭔가의 액션이 나오게 되면 예, 그다음부터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뭐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뭐 재미도 없는 장세에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나마 막판에 선물이 좀 줄었어요. 네. 네, 선물 매도 확 들어오다가 선물 팔고 선물을 줄였더라고요. 뭐 결론은 둘 다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렇게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내일은 이라고 하지만 지수가 중요한 자리가 오늘 툭 이탈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네. 뭐 지난주 8월 초에 금요일 날도 그랬었죠. 한번 확 밀렸다가 그 다음날 바로 돌렸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아무 추세 이상 없으니까 이번 주 초까지는 좀 돌려주시되 잭슨홀 미팅은 뭐 또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너무 힘 빠지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나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갈까요? 강세업종? 예. 네, 강세 할 게 없네요 오늘은요. 강세업종 뭐 조선 쪽, 조선 기자재 쪽들이 그나마 강했는데 조선 쪽은 오랜만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한 LNG 운반선 2건 그리고 금액 합치면 2조 1천억 정도쯤 나왔습니다. 조선의 가장 핵심은 실적 좋은데 수주가 계속된다. 괜찮은 거죠. 아마 조선 쪽은 크게 영향 안 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이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LNG 운반선 그러니까 상선 쪽이 올해 목표치 한 72%그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아직 하반기 좀 돼 있는데 100%는 충분히 달성하겠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요 슬롯이 2027년 쫙 끝났고 2028년도 20척 중에서 15척이 다 채워졌습니다. 네. 그러면 5척 남았는데 그것까지 끌어온다. 예, 분위기는 괜찮겠죠? 이렇게 수주 차오르는 거 좋은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 쪽들은 아마 그거 같아요. 오늘부터 행사하는 와이오밍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게 또 와이오밍 주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라는 쪽에서 인터넷 쪽들 살짝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는 모습들 보여줬고 바이오주는 선벌적으로 좀 강했다. 근데 빌 게이츠 선생님 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백신 관련주 막 쭉 움직이는 거는 그냥 패스. 예, 그거는 뭐 단기 모멘텀. 예, 그냥 네 와서 투자하신대요. 모르겠으나 유퀴즈에서 한번 보시죠. 아 유퀴즈에 나오신대요? 네, 그렇구나. 거기서도 나오시는구나. 네. 예, 우리 앵커님 언제 나가세요 거기? 저요. 네. 저희 존재를 모르죠 거기서. 네. 아 우리 한의원님 저는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러도 안 갑니다. 진짜요? 아 이왕이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 참. 저는 그러면 네. 셋 중에 저라도 나가겠.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저라도. 예. 이런 약속적으로 보면요. 예.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약하다 보니까 다 주르륵 흔들렸고요. 2차 전지도 오늘 탄산리튬은 강했습니다. 5%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냥 수급이죠. 수급 네. 때문에 약했다고 봐줄 것 같고 전선 전력 설비는 이것도 그래요. 또 무슨 관세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압기 관련된 관세는 아닌데 네. 거기서 여파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주르륵 밀리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의견도 좀 나온 김에 이거 위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들의 뉴스나 이슈들을 좀 걷어낸 상태에서 그냥 펀더멘털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반등의 조건이 선결 조건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어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이슈나 뉴스가 들려와야 좀 마음 놓고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디에 포커스 두고 계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꾸 빠진 것만 생각하시는데 삼성전자 안 오른다 했던 주식이 작년 말에 5만 원이었나 그랬을 네, 거예요. 네. 그게 7만 얼마면 40%고요. SK하이닉스는 10몇만 원인 게 30만 원도 잠깐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이미 했고
그러면 사실 이제는 디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만 사람들이 볼 텐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낸드나 디램보다 다른 걸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미국 시장이 뭐 잭슨홀이 됐든 9월 17일에 FOMC가 됐든 간에 금리를 내려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주식을 안 빠질 것처럼 얘기를 해주면 네. 저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반드시 반도체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나 아까 우리 김희수 대표가 얘기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부스트업을 하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 그런 반도체가 오는 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뭐 특별한 무슨 뭐 관세나 이런 뉴스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간을 두고 그래요. 많이 올랐는데 우리 사람 욕심이란 게 또 막 3,500 얘기하고 5,000을 바라보다가 지금 약간 횡보하니까 좀 승이 안 차는 게 있습니다. 해서 답답한 마음에 계속 좀 여쭤봤고 반도체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스마트폰 시장 네. 수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한번 좀 첨언을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딱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72,000원 안착해 간다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이럴 땐 또 잘 맞아요. 72,000원이 중요합니다. 안착해야 그 다음에는 한 7만 6, 7천 원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안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나오는 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변화가 조금 또 나오고 있길래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스마트폰 쪽은 솔직히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리고 주가에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네, 그냥 그렇죠. 반도체를 많이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와 연관된 쪽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제 폴더블 폰 뭐 기판 이쪽으로 네. 쭉 연결되는 그쪽에 대해서 혹시 변화가 오나라는 쪽에서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쪽에서 2, 4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미국 시장 점유율이 31%. 1년 전에 23%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이거를 그림으로 딱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시장 점유율인데요. 그냥 항상 애플이 50%대 이상 이렇게 쭉 점유하다가 네. 애플이 툭 밀리네요.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론 애플이 중국 쪽에서 약간 주춤하고 글로벌에서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알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북미 쪽에서는 50%대는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49%대라고 내려오고 저 밑에 삼성이 툭 치고 와서 오랜만에 30%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죠. 그 차이가 났다라는 거는 애플은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렇게 다 팔았. 미리 팔았나? 예? 저 근데 폴더블 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폴더블 폰도 영향을 끼치는데 폴더블 폰이 근데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약간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쪽들이 그 하이엔드급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뭐가 바뀌네라는 쪽에 대한 시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더 놀란 거는 제가 보기엔 모토로라가 모토로라도 올라오네요. 모토로라 핸드폰 있어요? 저 처음 봤는데 철수 안 했었어요 잘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네, 있네요. 그래서 10%대가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모토로라가 먹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고 저 밑에 구글 폰 이번 주에 폴드폰 나온답니다. 구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뭐 의미는 뭐 이제 점유율은 의미는 없을지언정 네. 그래도 이런 구도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 점유율이 이제 애플이 떨어진다에 대해서 미국 시장은 더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만큼 애플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입장 쪽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서비스 쪽을 강화시켜야 될 텐데 네. 아니면 폼팩터를 뭔가를 변화를 시켜야 될 텐데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박차를 가할 때가 온 거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일단 뭐 CNBC에서 얘기하는 거는 관세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다양한 폼팩터가 이끈다라는 쪽에서 삼성전자에 조금 더 기대감을 비치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이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애플을 좀 까네요. 네, 그래서 애플은 과거에 소비자들은 좀 큰 화면을 요구했는데 5S까지는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고 거기다가 좀 고가 폴더블 시장 쪽에서 그냥 혁신 없이 그냥 갔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기대감이 높지 않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폴더블 스마트폰 지금 출시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폴드 7 같은 경우 얇고 무게 뭐 이런 쪽으로 혁신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네. 이제 드디어 평가가 나온다라는 쪽들인데 아마 지금 중국에서는 뭐
나도 보낸 뭐 오포도 오포, 나왔고 네. 뭐 여러 가지 화웨이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쪽에서 막 뽑는다고 하더라도 북미로 못 들어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밭은 일단 내 거야 라는 쪽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일단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애플은 지금 얘기로는 내년 9월,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죠. 거기서 아이폰 18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지금 비싼 걸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1999달러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300만 원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할 거로 얘기돼 있고, 일반 모델은 또 202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 일단 한번 훅 들어가 보고 시장 반응을 보겠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시장에 대한 관심도 이제 폴더블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뭐 지금까지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폴더블 시장이 전체 스마트폰의 2%가 안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요즘 보게 되면 뭐 파이넴텍부터 뭐 KH바텍 뭐 이런 종목들 얘기 막 나오면서 맞아요. 예, 좀 들썩들썩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이걸 커지는데 삼성전자가 기여를 하고 애플까지 같이 해서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부품사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파이가 커져야 되지. 뭐 삼성전자가 더 역할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그 종목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게다가 또 내년이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안 돼. 이거 에이, 트리플 폴드 나옵니다. 트리플 폴드. 이제 3년으로 딱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당근 알아봐드려요? 네. 한 달 전에 산 사람한테 이거 벌써 당근 알아보라고 하면 이게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근데 기술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보다 보니까 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웨이 폴더블 메이트 69인가? 뭐 네. 메이트 노트북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걸 위에를 그 커버를 딱 빼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가 됩니다. 맞아요. 이거를 딱 접고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접어서 뒤에 받침대 세우고 딱 하니까 맞아요. 이만한 게 생기더라고요. 모니터만 해주죠. 네. 그 스마트폰 키보드로 조정을 하고, 네. 그거 보니까 와,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발달했구나라고 해서 가격을 보니까 500만 원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400 후반 5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 안 사. 예, 이런 쪽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만큼 폴드가 여러 가지 폼팩터가 적용되면서 이제 IT 기기가 확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이런 그 부품 쪽에서는 그나마 시장이 커지는 거에 하나의 변화를 가져가겠죠. 네네. 그럴 때는 또 하나씩 또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얼마나 또 저희한테 잘 침투되는지 그것도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나 폴더블폰 시장이 큰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삼성전자의 주요한 모멘텀으로 말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폼팩터의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서 뭐 작게는 힌지, 크게는 뭐 디스플레이 쪽까지 과연 어떤 소재 장비 쪽으로 그리고 부품 쪽으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궁금함은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좀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스마트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는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잘 나갈 때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전자 관련 부품주를 사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갤럭시 썸띵이 너무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 사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제가,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혹시나 해서 네.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또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 앞에서 우는 띄워주신 김에 전력기기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전력기기 쪽에서 변화도 오늘 조금 좀 억울한 측면들이 좀 있던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오늘 의외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많이 빠졌습니다. 네, 훅 밀려서 진짜 그렇게 큰일인가라고 봤더니, 일단 변압기 50% 관세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번에 발표됐던 그 관보 초안에서 나왔던 이 섹션 232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철강, 알루미늄 파생품 리스트에 변압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쓰는 쪽에서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 뭐 건설 기계도 있고 또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50% 관세 받네.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변압기 전체가 아니라 들어갔던 철강 함유분에 대해서 50%가 부과되는 구조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 안에 들어가 네. 있는 철강 함유 부분에 네네네. 따라서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그러면 변압기 원가에서 철강 비중이 약 한 35%래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걸 50% 부과된 걸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실료 관세율이 한 18%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15%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한 3%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관세가 한 3% 올라갔는데 주가는 왜 5% 빠집니까? 네,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오버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들이 예. 많이 오르고 또 이번 실적도 괜찮아라고 하다가 잠깐만 시장도 좀 주춤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에이 팔고 봐라는 쪽에서 매도가 좀 커지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추세 안쪽까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이고. 그러니까 사실 전력기기도 그렇고 앞에서 저희 얘기했던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어떤 조정의 빌미로 그냥 삼아가지고 지금 물량을 소화하는 건데 네. 만약에 정말 그 차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AI 수요 계속 견조하다고 가이던스만 나와준다면 반도체는 줄어들 리 없을 테고 전력기기도 아니 AI가 안 줄어드는데 어떻게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줄어들 수 있겠어? 그 스토리로 가자면 지금의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사세요. 아 진짜요? 네, 좀 사주세요 좀. 예. 그저 세일할 때 사야지. 안 그러면 또 세일 끝나고 나면 지금 또 세일 기간이군요. 예, 그것도 올라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못 샀네. 그때 한 좀 대량 구매할 걸. 예, 그런 심정으로 좀 사. 예? 예,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예, 아주 작은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추가로 더 보시게 되면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이제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영향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관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들이 더 많이 빠졌다. 이건 그냥 오늘 또 집중 타겟이 된 거는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 쭉 팔다 보니까 그냥 바스켓으로 뭐 이제 주르륵 팔다 보니까 나왔던 하나의 영향이다. 그런데 산일전기는 왜 올라요? 또 얘기도 할 게 없어요. 이번에 산일전기 쪽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내수는 폭망 정도는 아니고 많이 역성장했습니다. 근데 해외 쪽에서 성장이 쭉 됐는데 그 중에서 BESS라는 쪽 이게 앞으로 훨씬 많이 클 거예요. IR 북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거 훨씬 더 커질 거고 그게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북미 쪽이죠. 근데 거기를 관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급해 죽겠는데 관세 분담을 누가 하겠느냐, 거기서 하죠. 그런 쪽이 나오게 되면 가격 전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쪽들을 일진전기 이번에 작년 말에 북미 쪽에서 들어왔던 거 그거 이번에부터 이제 수주 나와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고, LS 일렉트릭도 지금 배전반 쪽에서는 하반기부터 성과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다 그러면 필요한 쪽들이 더 가격 전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타격이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뭐 현지 투자, 설비 증설 이런 게 수요를 촉발하는데 다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펀더멘탈에 영향이 있어서 좀 조정이냐. 지난주까지 봤던 PPI 아까 얘기하셨었죠. 네. 전력기기 쪽의 PPI는 쫙 또 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쪽들은 뭐 물론 이제 관세 여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러면 미국 입장 쪽으로는 그게 올랐다는 얘기는 수입이 그대로 부담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입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네, 조금만 더 이러고 있습니다. 아 세일폭을 조금 더 키워줘라. 네. 세일이 아직 끝났다고는 보지 않으시는군요. 나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주주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냥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맞는 가격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죠. 네. 사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I와도 이 스토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대본을 보고 생각했던 게 미국의 이튼 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전력기기 회사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오르고 실적이 좀 덜 났기 때문에 그거를 때렸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철강 관련된 관세를 빈미 우리나라 걸 때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늘 건설기계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건설기계는 약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관세를 조금 물리면 실제로 덜 팔릴 수가 있는데요. 전력기기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배제할게요. 중국 안 쓴다고 네. 치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예를 들어 뭐 실제 전력기기 얼마를 매기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미국 회사도 같이 올릴 거예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자본주의가 철저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철강 관세 50%를 매긴다는 얘기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 거 많이 쓰라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철강 가격이 전 세계 2배쯤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50%를 매기면 이 갭이 줄어드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가 2개인가밖에 없어요. 큰 거 2개, 3개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경쟁되는 프로덕트의 가격이 올라서 내 걸 많이 팔 수 있으면 당연히 내 거를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많이 팔아야 될 거잖아요. 네. 미국 철강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절대로 가동률을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서 나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철을 싸게 팔아야지라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수입품 가격이 올랐어? 나는 더 올려야지라고 해서 팔아요. 그러면 이튼이 됐든 뭐가 됐든 미국에서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똑같이 비싼 가격으로 철강을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걸 가지고 어떤 관세 영향을 매기려면 그 철강을 쓰는 제품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투자 얘기할 때 공장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왜? 자동차만큼 치열한 산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변압기나 이런 거는 경쟁이 별로 안 치열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만 다른 데도 그대로 올릴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뭐 3%포인트 이런 계산 다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관세를 그냥 매기면 그냥 가격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사실 관세 스토리가 처음에 있을 때도 업종별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고 못하는 섹터가 어디냐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맥락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전력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전력기기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 스토리를 그대로 원전에다가도 지금 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전과는 다른 거죠. 예, 원전도 물론 안에 들어가는 것들 뭐 철강부터 쭉 따진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원전은 지금 이쪽에선 관심이 많은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직 그렇다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수주 막 해서 이제부터 뭐 납품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걸 관세 이슈로 같이 본다기보다는 어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관세에 엄청 꽂혀 계시구나. 예. 관세 말고. 앵커님은 질문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런 거. 예. 이런 재미로 방송하는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전 관련된 쪽에서 또 회사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신규 원전 설비 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작년 대비 50%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고 그쪽에서 아시아가 성장의 중심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중국, 중국은 빠지지 않고 인도가 의외로 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의 50% 정도씩 다 이제 설비 늘리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중동, 동유럽이 성장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이 수혜를 본다. 이런 쪽으로 리포트에 요약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다른 거 다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투자 환경들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러네요. 알코올, 군수, 도박보다 낫대요. 이거 보고 참 어디 비교를 원전하고 그렇게 하나. 이것도 회피 산업입니까? 기피 산업입니까? 네. 그런데 그거보다 낫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쭉 성장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 쪽에서 글로벌 트렌드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원전 전력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붙여가고 있다 안쪽으로 나오고 있고 아직 해외 쪽에서는 미국만큼은 그렇게 프리미엄이 나오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관점 쪽에서는 전력 공급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입니다. 그런 쪽에서 한국의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의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체코에 침투를 하다 보니까 유럽의 첫 진출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유럽 쪽들도 변화가 나왔을 때 유리한 쪽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로 손 내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는 프랑스가 딱 버티고 있죠. 거기랑 버티는데 이제 다 각국 정부들이 우리는 EUI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좀 이제 기울지 아니면 가성비로 인해서 납기 능력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한국으로 올지 이게 이제 앞으로 키포인트겠죠. 거기서 이제 좀 변화가 될 텐데 근데 잠재 점유율은 최대 39%까지 늘어날 걸로 보다 보니까 일단 되게 많이 커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는데 하지만 또 리스크로는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설계 분쟁 합의 조건이 불확실하다. 쪽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이번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에너지 관련된 정책 보자 보니까 원전이 빠져 있습니다. 네. 원래 원전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세부적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서 나갔었을 때 원전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기본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애써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그냥 유진하겠는데 거기다가 키우겠다는 의도는 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글로벌 쪽에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수주 산업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는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연히 들어가겠고 원래 현대건설 들어갔는데 삼성물산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TK는 태광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광밴드 이렇게 들어오는데 TK 하니까 있어 보여요. 네, 그런 쪽인데 이 정도로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피팅 업체들도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들이죠. 그런 쪽에서 보고 있고 나머지 SMR 관련된 쪽들은 미국이 이제 최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거의 SMR로 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한전 얘기는 안 나오네요. 한전은 아까 한전은 없네요. 네. 한전은 네. 그렇다고 해서 네. 한전이 뭐 주도를 할 것이다 보다 여기 뉘앙스를 잘 보게 되면은 거기서 추천하는 쪽들이 약간 밸류체인을 좀 추천을 했죠.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왔을 때 주도적으로 누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쪽에서 다 들어오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로 그렇죠. 바라보는 네. 걸 이걸 더 선호하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가 포인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아주 좋은 자료와 함께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원전 관련해서 좀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원전은 연속적인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력기기나 뭐 이런 것들은 매출이 나거나 뭐 수주를 받는 게 매우 연속적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번에 체코에서 해외 수주한 게 10몇 년 만에 한 거예요. 네. 이명박 대통령 때 UA 4기를 20몇 조에 한 거 이후 처음이거든요. 중간중간 뭐 많았는데 큰 건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좋게 보고 원전의 모멘텀을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데 조선이나 방산이나 전력기기나 뭐 이런 기존 주도주들하고는 다르게 수주가 되게 뭐랄까 오랜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수주가 안 나오는 동안 결국 스토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어떻게 견딜 거냐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봐야 됩니다. GE 버노바 같은 회사 주가가 밸류에이션 비싸고 한 이유는 걔는 원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기기도 실적이 나고 계속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끌고 가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봐야 되고 원래는 그래서 그거를 해외에서 수주를 못하는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원전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주면서 네. 거기서 약간 이렇게 실적이 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을 다시 새로 짓는 분위기로 가서 거기서 수주가 나와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림으로 가면 계속 좋을 수 있고요. 중간에 국내가 없이 해외로만 가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 아주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좀 있어서 대표님께 여쭤보자면, 네. 그러니까 물론 스토리를 어떻게든 짜내겠죠. 그러니까 원전 철거도 얘기를 할 테고, 뭐 설치부터 향후에 뭐 수십 년간 관리 얘기까지 나오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자체가 뭐 매해 몇 건씩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버텨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어떤 정책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원전은 투자해야 되나?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이랑 원전 투자랑은 또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원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더 하나씩 둘씩 기대하던 게 이제 펼쳐졌을 때 이쪽이 또 그거 많지 않습니까? 세론. 네. 한번 나오게 되면 어차피 앞으로 뭐 15년, 20년 걸릴 건데 그러면 수주했다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우르르 빠지고 그다음에 다시 자리 갖추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꾸준하게 거기서 연결돼서 수주를 받는 과정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하나 우리가 그러면 했다라는 쪽으로 해서 수주랑 연결되는 거와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아까 나왔던 종목을 그래도 그나마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들도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밸류체인을 더 챙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건 되게 아쉽죠. 이게 에너지, 원전 뭐 이런 모든 큰 기간 산업들은 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에 또 보강되는 또 자금 정책적인 지원, 그러니까 금융 쪽이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가 그러면 약간 또 만약에 이쪽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의 폭들이 좀 운시대 폭이 좀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좀 아쉬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수주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